오늘은 훗날 경빈 박씨라 불리게 될 여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그녀. 상주 출신의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어떻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의 정점에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경빈 박씨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조선 중종시대의 궁중 정치와 권력 투쟁의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때는 1505년 연산군 을충년이었습니다. 폭군으로 악명 높던 연산군이 채옹, 즉 미녀를 궁중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 궁으로 들여보내던 그 무서운 시기에 상주의 한 집안에 사는 아름다운 처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박씨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이 여인이 훗날 조선 궁정사에 큰 파문을 일으킬 인물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녀의 아름다운 자색, 즉 용모가 뛰어나다는 것만이 알려졌을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1506년 중종 반정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한 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박씨는 추천을 받아 궁중에 들어오게 되었고 중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중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 을충년의 채옹의 일 때문에 비로소 그 집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리하여 반정한 처음에 추천되어 궁중에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바로 경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씨의 입궁은 단순히 한 여인의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중종 시대의 궁중 정치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미천한 출신이었던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기존의 궁중 질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입궁한 박씨는 곧바로 중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는 이미 연산군 시절부터 소문이 났던 바였지만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했던 중종에게 박씨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움을 상징하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1507년 중종 2년에 그녀는 종이품 수기에 봉적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보통 후궁이 궁에 들어와 품계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박씨는 입궁한 지 불과 1년 만에 종이품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중종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쏟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궁중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치적 영향력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왕이 누구를 총애하느냐에 따라 궁중의 권력 구도가 바뀌고 나아가 조정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씨가 수기로 봉적된 것은 그녀가 이제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궁중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로 부상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1509년 중종 4년에 일어난 사건은 박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중종의 장자 복성군을 낳은 것입니다. 이 순간 박씨는 더 이상 여러 후궁 중 하나가 아니라 왕의 첫 아들을 낳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의 장자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척자가 아닌 서자였지만 복성군은 엄연히 중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중종은 아직 척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복성군의 존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종에게 척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복성군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성군의 탄생으로 박씨의 지위는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왕의 총의가 아니라 원자의 생모라는 막강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자의 생모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특히 장자의 생모라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복성군이 태어난 이후에도 박씨의 출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해순옹주와 해정옹주를 연이어 출산했습니다. 세 자녀를 연달아 낳은 것은 박씨가 중종의 총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왕자뿐만 아니라 공주들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씨는 이제 명실상부한 궁중의 실력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빈 박씨에 대한 중종의 총애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는 궁중의 일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특정 후궁을 총애한다는 것은 그 후궁의 처소를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곧 그 후궁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녀들, 내관들, 그리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총의를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궁중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세는 때로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실록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해정옹주를 임신 중이던 경빈 박씨의 위세 의원과 내관들이 경빈에게 아부를 했고, 그 바람에 중종의 또 다른 후궁인 수계나 씨가 해산이 임박해 위급한 상태였음에도 제대로 구호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빈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권세가 궁중에서 어떤 무서운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 후궁의 총애가 다른 후궁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들조차 경빈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후궁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궁중에서 경빈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경빈 박씨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아니라 궁중 정치의 핵심 인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그녀의 기분 하나하나가 궁중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였습니다. 폭성군의 유모들, 공주들을 돌보는 상궁들, 그리고 경빈의 친족들까지 모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빈의 아버지 박수림과 형제들인 박인영, 박인정 등은 외척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후궁 가문이 권력을 갖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경빈의 경우는 그 정도가 유독 심했습니다. 이는 중종의 경빈에 대한 총애가 그만큼 깊었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궁중에서 경빈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폭성군과 두 공주들을 돌보며 모성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중종의 총애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꾸는 것은 물론이고 왕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빈의 마음 한편에는 더 큰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성군을 세자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당시 중종의 정비인 장경왕후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폭성군이 사실상 왕위 계승의 최우선 후보였습니다. 만약 폭성군이 세자로 책봉된다면 경빈 자신도 세자의 생모라는 막강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야망은 경빈의 행동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폭성군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왕자에게 어울리는 품격을 갖추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또한 조정의 대신들과도 은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515년 중종 10년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경왕후가 원자 즉 훗날의 인종을 낳은 것입니다. 정비가 낳은 적자의 탄생은 폭성군의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폭성군은 더 이상 왕위 계승의 최우선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척자인 원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자인 폭성군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중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폭성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중종의 장자를 낳은 생모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빈의 권세는 이 시기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궁중에서 그녀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신들조차 경빈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간청하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경빈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이는 경빈이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관직 임명이나 정치 결정에까지 그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의 유교적 정치 질서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세와 총애 뒤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경빈의 급격한 권력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조정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통 사대부들은 미천한 출신인 경빈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517년 중종 12년은 경빈 박씨에게 있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장경왕후가 승하한 후 새로운 왕비를 책봉하는 문제가 조정의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경비는 중종의 맏아들을 낳은 생모이자 가장 총애받는 후궁으로서 중전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실제로 중종도 경빈을 왕비로 삼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상도 이를 따르려 하였으나 대신의 뜻이 어떠한지를 모르겠으므로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등에게 간곡한 말로 물어서 그 뜻을 시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정광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김은기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고 신용계는 약간 허락하는 듯 했지만 정광필만은 분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정의는 마땅히 속덕이 있는 명문에서 다시 구해야 할 것이요. 미천한 출신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광필이 경빈의 왕비 책봉을 반대한 이유는 단순히 출신이 미천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차 원자인 종과 폭성군 간의 왕위 쟁탈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만약 경빈이 왕비가 된다면 폭성군이 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이미 세자로 책봉된 인종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빈의 왕비 책봉 꿈은 좌절되었고 중종은 새로운 왕비 즉 문정왕후를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박씨를 정일품 빈으로 승격시켜 경빈에 봉했습니다. 비록 왕비는 되지 못했지만 정일품 빈이라는 지위는 후궁으로서는 최고의 품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빈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왕자까지 낳았지만 미천한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경빈의 권세가 커질수록 조정에서는 이를 견제하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1522년 중종 17년에 사간원 대사관 서지 등이 상소를 올려 왕실의 법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왕자와 왕녀들의 혼례가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저택이 정도에 지나친다며 비판했는데 이때 경빈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팥빈이 국가의 공덕이 있지도 않으면서 지위가 일품에 오르고 총애가 후궁들 중에 제일이라 하니 신등은 전하께서 사정에 치우쳐서 집안을 다스려가는 정사의 누덕이 될까 싶습니다. 이는 경빈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경빈이 특별한 공덕도 없이 단지 왕의 총애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왕이 사정에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경빈 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중종의 정치 방식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유교적 정치 이념에서 볼 때 왕이 개인적 감정에 치우쳐 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1527년 중종 22년에 일어난 작서해변은 경빈 박씨와 폭성군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종의 장녀이자 인종의 동복 누나인 효혜공주의 남편 연성이 기미가 아버지 기만로의 사주를 받아 동궁전 후원의 쥐를 불에 태워 마치 돼지와 같은 형상으로 매달아 놓고 세자를 저주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경빈 박씨와 폭성군 모자였습니다. 경빈이 세자를 밀어내고 폭성군을 저위 즉 세자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저주 사건의 배우로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자 경빈의 시녀와 계집종들이 붙잡혀 국문을 받았습니다. 대감과 삼사가 수십 차례에 걸쳐 경빈 박씨와 폭성군에게 죄를 주고 내쫓을 것을 추청했지만 중종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종의 경빈과 폭성군에 대한 애착이 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계속되는 처벌 요구에 중종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빈과 폭성군을 서인으로 강등하여 고향인 상주로 추방했으며 경빈의 아버지 박수림과 박인영, 박인정 또한 파직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1532년 중종 27년에 유생 이종익의 옥중에서 쓴 상소에서 작서의 변은 연성이 기미가 아버지 기만로에게 사주를 받아 벌인 짓으로 경빈과 폭성군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만로는 당시 조정을 장악한 대신이었으므로 이종익의 상소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종익은 이 상소로 인해 당국에서 참수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상주로 추방된 경빈과 폭성군에게 진정한 재앙은 1533년 중종 28년에 찾아왔습니다. 동궁의 빈청 남쪽 바자 위에서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물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머리카락을 붙이고 이목구비를 세계 목패에 단 다음 세자의 몸을 능지할 것, 세자 부주의 몸을 교살할 것, 중궁을 참할 것과 같은 끔찍한 저주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가작인두의 변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6년 전 패출된 폭성군 모자와 해정옹주의 남편인 당성이 홍려가 다시 연루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의 배우로 경빈 박씨를 지목했고 대관들의 계속되는 탄핵이 이어졌습니다. 1533년 5월 23일 음력으로는 이해가 바로 경빈 박씨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그녀는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천한 민가의 딸로 태어나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중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실록에는 폭성군에게 사약을 내릴 때 중종이 슬픈 마음으로 정원에 정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어느 곳에서 죽느냐? 그가 죄 때문에 죽기는 하지만 바로 나의 골육이다. 시체나마 길에 버려지지 않게 거두어 주어야 하겠으니 그의 관을 상주로 실어보내도록 하라. 이 정교를 들은 사람은 오열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왕의 개인적 사랑과 공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홍문관과 시강원, 대간의 대신들이 폭성군과 해정옹주의 남편인 당성이 홍려의 사살을 요구했지만 중종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추천 끝에 폭성군은 결국 사사되었고 두 옹주 역시 옹주의 작고를 박탈당하고 폐서인되었습니다. 경빈 박씨의 시신은 상주에 감회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그렇게 쓸쓸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중종실록에 기록된 경빈 박씨에 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경빈은 성품이 공손하지도 않고 만족할 줄도 몰라서 사랑을 얻으려는 수책만 힘썼다. 은총을 믿고 멋대로 방자하게 구는가 하면 분수에 넘친 마음을 품고 뇌물을 널리 긁어들였으므로 간청하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혹독하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동시에 시로는 박씨만의 죄가 아니라 역시 임금이 지나치게 총애한 소치라고 했다며 중종의 책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1571년 선조 4년에 경빈 박씨에게는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외손자 김호수가 상소하여 왕명으로 묘를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선조 수정실록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폭성군이 사사될 때 명사가 다 그 논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안로가 패망한 뒤에도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였다. 상이 잠져 있을 때 명종이 명하여 폭성군의 후사로 삼았으므로 상이 특별히 휼전을 베푼 것이다. 이는 경빈 박씨와 폭성군의 죽음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기록입니다. 김한로의 정치적 음모에 희생된 측면이 컸다는 것이 후대에 어느 정도 인정받은 셈입니다. 에피아이 로즈의 한 여인의 꿈과 조선 정치의 현실. 경빈 박씨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녀는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야심적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천한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왕의 총애를 받아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으며 나아가 왕비의 자리까지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와 유교적 정치질서 앞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고 왕자를 낳았다 해도 미천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비극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김한로를 중심으로 한 권력 투쟁, 인종과 폭성군 사이의 왕위 계승 문제, 외척 세력의 개입 등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경빈 모자는 그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궁중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한 여인의 꿈과 좌절을 그려냅니다. 그녀가 진정작서의 변이나 가작인두의 변에 관련되어 있었는지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당시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희생된 비극적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경빈 박씨의 일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과 사랑, 야심과 현실, 개인의 꿈과 사회의 구조적 한계 등 인간사의 복잡한 면들이 그녀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가 아니라 조선 중종 시대라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인간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빈 박씨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삶이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높은 곳을 향한 야망, 자신의 아이에 대한 모성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좌절될 때의 절망감까지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빈 박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비극적 생애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간 한 여인의 꿈과 좌절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빈 박씨의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상주의 한 민가에서 태어나 조선 최고 권력의 중심에 섰다가 다시 고향 땅에 묻힌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